교재 130페이지에 프로그램을 설치했어요.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면 길거리를 가다가 뛰어가다가 아기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팍이 다쳐가지고 피가 납니다. 문제가 발생된 거죠. 어떻게 해결하면 되죠? 약 발라주고 소독하고, 그렇죠. 그러면 애가 상처가 아물고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지만 더 좋은 방법은 뭐다? 안 넘어지면 되죠. 그러니까 넘어지기 직전 상태로 되돌리면 어떨까요? 그런데 사람 살아가는 거는 타임머신 기능이 안 되니까는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컴퓨터는 되돌려요. 되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로그램 복구라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일단은 내 컴퓨터 안에 제어판이라고 있고요. 그 제어판을 한번 가보시면은 프로그램 기능이 있어요. 프로그램 기능. 제어판에 우리 책에 이제 나오신 거 보면,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프로그램 이제 제어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제어 기능, 제거 기능.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 컴퓨터 안에 설치되는 프로그램 목록이 뜹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주로 보면 이 날짜를 찍어 보면 날짜를 기준으로 어제 뭐 하나 더 설치됐고요. 또 뭐가 설치됐고요.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거꾸로 이제 보는 거죠.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제일 처음에 설치된 거, 2014년도에 설치된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는 어제 설치된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오른쪽 눌러서 제거 이러면 되는데, 얘가 그건지 그게 이건지 모르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그거야. 내가 뭐를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음식을 먹었길래 내가 탈이 났는지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때는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뭐 병원에 가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탈이 난 것 같다. 그러면 조사하지 않습니까? 예. 즉 여기에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목록이 설치된 게 나오니까는 그거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오른쪽 눌러서 제거 이러면 되고, 제거 변경은 뭐냐면 안에서 약간 변경도 가능한가 보죠? 특히 아래 한글이나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설치한 내역을 좀 고칠 수도 있어요. 추가 설치할 수도 있고 이미 설치된 일부를 빼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능이 있으면 제거 변경이고, 단순하게 제거만 할 수 있으면 제거 기능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거하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래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상적이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내가 뭐를 설치했는지 몰랐을 때, 컴퓨터를 프로그램 설치해놓고 어제 설치했는데 오늘 저녁 때 뭐 작업을 해놓고 하려고 보니까 컴퓨터가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분명히 어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한 바람에 오늘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미로 짐작할 수 있지. 그러면 날짜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어제 설치된 것들이니까 최근에 요것들을 설치했으니까 다 제거하면 되겠죠. 근데 빈대 한 마리 잡는다고 초가상간 다 태울 수는 없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나도 모르게 설치됐는가? 그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설치되는 건 없어요. 내가 오케이 한 거예요. 근데 간혹 어떤 경우에는요, 뭐를 설치하래요. 어떤 A라는 폰을 설치하래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럼 A만 설치가 돼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B가 설치가 되기도 해요. 그 안에서 동반돼서 같이 깔려 들어오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B라고 하는 거, 처음에 A를 설치합니다라는 거를 사용자가 인지하고 설치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닌 B라는 게 설치가 됐을 때, 그거는 뭔지를 모르고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죽하면 생각해 보세요. A는 정상적이니까 허락받고 설치한 거잖아요. 사용자가 오케이 한 거 아닙니까? 근데 B는 뭐예요? B 설치할 거라고 하면 사용자들이 안 한다고 할 테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지들이 알아서 그냥 깔아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A는 이상이 없었지만
B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B의 이름이 보편적으로 알려진 이름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름이 요상하게 설치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윈도우즈 뭐뭐뭐뭐 이런 거에 깔렸대요. 그 윈도우즈 뭐뭐가 깔렸으니까 이거 윈도우에 관련된 거니까 제거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이름만 그런 거지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수시로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즉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이 발생하느냐, 평상시에 동작이 느려지기도 하고 부팅이 느려져요. 부팅이 평상시에는 껐다 키면 탁 켜졌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부팅되는 게 느려져. 그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제거하고 나면 또 빨리 부팅이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자, 책에 보면은 지금 131페이지에 뭐를 제거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윈도우가 제거를 해주니까. 근데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제거해도 되느냐 이거지. 이거를 얘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럼 제거하면 좋으냐 이거지. 이건 데이터니까 제거하면 되는데 이 안에 HNC는 한글 앤 컴퓨터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타자고요. 한컴 타자고요. 이건 한컴 사전이고요. 딕셔너리 사전입니다. 요게 아래 한글이고요. 아래 한글 2010, 2007, 2007인가? 예, 이거고요. 그러니까 얘를 제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제거하면 삭제는 돼요. 문제는 뭡니까? 한글 2007 작동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함부로 제거하면 안 돼요. 함부로 제거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몸에 뭐가 이상이 있다 그래서 그걸 내가 그냥 툭툭툭툭 이렇게 내 몸을 내가 기술이 있다 그래서 막 함부로 내가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병원에 가서 전문가한테 해야죠.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제어판에 가서 내 몸이 어디가 아프네요. 얘 때문에 그런 건지 쟤 때문에 그런 건지 제거할래요. 그러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제거가 되고 나면 찌꺼기가 남기는 해요. 그 찌꺼기를 제거해 주는 것도 좋은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들은 누가 담당한다? 백신이라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또 제거를 해주고 검사를 해주면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책에 131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조금 전에도 그랬잖아요. 기가 인터넷 뭐 100메가네 뭐 1000메가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터넷 속도가 10메가 정도 했었어요. 10메가. 근데 10메가가 영어로 10메가 bps. 그러다가 100메가. 그러다가 이제 1000메가. 1000메가가 뭐냐면 1기가. 1000메가를 우리는 기가라고 하죠. 기가 bps. 이게 이제 기가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인터넷. 기가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제대로 된 기가 인터넷이냐 아니면 절반짜리냐. 절반짜리 기가 인터넷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아셔야 돼요. 요거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100메가인데 기가인데 요 bps라는 게 비트냐 바이트냐 이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보셔야 돼요. 통신 속도는요. 통신 속도 인터넷도 통신이지 않습니까? 통신 속도는 bps로 갑니다. bps. 이거는 뭐냐면 초당 전송되는 비트수를 말하는 거예요. 비트라는 말은 0이냐 1이냐를 말해요. 비트는 바이너리
디지트의 줄임말인데 바이너리 디지트의 줄임말인데 0 또는 1. 0은 신호가 온 거고 1은 신호가 안 온 거고 이걸 비트라 그래요. 때가 쏙 비트 그 비트하고 다른 비트죠.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바이너리 디지트. 이진부호라 그랬죠. 우리말로는 이진부호. 이진부호. 이진부호라 그래요. 우리가 주기억 장치가 4GB 이렇게 바이트라는 말이 나오지 않은 거는 다 비트예요. 네? 0은 신호가 없는 거고 1은 신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불이 신호가 안 들어오면 꺼져 있는 거고 1은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켜진 거죠. 그렇죠. 전류가 흐르는 게 1이고 전류가 안 흐르는 게 0이고 그럼 0과 1이라는 숫자를 보내면 0과 1이라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대형 컴퓨터에서 숫자 1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11110001 이렇게 말하고요. 문자 A는 11000001 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대형 컴퓨터에서 숫자나 글자를 우리가 기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컴퓨터 안에는 글자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0이냐 1이냐로 기억되거든요. 0이냐 1이냐로. 그 8개의 0과 1을 우리는 바이트라 그래요. 이걸 바이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몇 기가바이트 이런 얘기 하잖아요. 64기가바이트 메모리, 8기가바이트 메모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바이트라는 말은 글자 수를 말하는 거예요. 글자 수. 근데 통신은 글자 단위로 가는 게 아니라 비트 단위로 가는 거예요. 0이냐 1이냐 0이냐 신호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저쪽에 모여서 8개씩 묶이면 그게 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인터넷 그러면 초당 100메가, 메가가 1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1000만, 억이란 말이에요. 1억 개의 글자가 가는 게 아니라 비트니까 1억 개의 신호가 가는 거예요. 신호. 하여튼 빨리 가죠. 옛날에 비해서 빨리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인터넷 110메가였어요. 10메가. 지금은 100메가. 여러분 과거에 우리 PC통신 기억나세요? PC통신 그 팩스 보내고 하는 그런 PC통신 할 때는요 56,000이니까는 오메가죠. 오메가 56,000 아니지 56,000이니까 오메가가 아니지 56K지 56K 키로니까 56,000이니까 56K잖아요. 근데 10메가 같으면 이게 1000만이란 말이야 속도가. 옛날엔 끽해봤자 56,000인데 지금은 그때는 1000메가 1000만이라는 속도로 갔던 거고 그 1000만이 1억으로 간 거고 1억 이거 100메가 광고 나올 때 여러분 기억나실 건데 LG 파워콤에서 처음에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했었어요. 예. 길거리 가다가 반갑다고 친구 뒤통수를 딱 때렸는데 조폭이야. 친구가 아니라. 이럴 때 필요한 건 속도. 도망가야 되니까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치마 입은 이제 여성분이 택시에서 내렸는데 치마 올이 빠진 거야. 그게 문짝에 붙었어. 택시는 달려가잖아요. 이 치마 실이 풀러지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 이때 하는 말, 이때 필요한 건 속도. 막 택시를 쫓아가요. 그런 광고들이 나왔거든. 그만큼 빨리 간다는 얘기였지. 빨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광고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이게 기가 인터넷, 기가로 인터넷 이런 것들이 등장한 거죠. 근데 이제 5G 하잖아요. 평창올림픽 5G 하지 않습니까? 4G가 아니라 5G로 가는 거는 더 빨리 간다는 얘기예요. 와이파이가 기가 인터넷을 초월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유선은 어떨까? 더 빨리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지금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133페이지 한번 보세요. 문제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드라이버 같은 거를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윈도우즈 업데이트라면 프로그램 추가 목록에 떠요. 여기에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 누르면 업데이트가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뭔지 저게 뭔지. 근데 이게 뭔지 알아요? 아, 이거는 2007 오피스 2007에 관한 업데이트래. 그러면 또 다른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업데이트 된 거를 뭐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얘가 문제인지 쟤가 문제인지 인터넷에 가면 숫자가 있습니다. KB2596787, KB931906 이런 숫자들이 있어요.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검색을 해서 이런 게 나오면 삭제해 주세요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지를 해요. 그 공지를 발견할 쯤 되면 내 컴퓨터는 문제가 발생한 후란 말이에요. 초보자들은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가서 업데이트 공지 같은 거 보시지 않잖아요. 아래 한글 한컴 회사에 들어가서 아래 한글 업데이트 하거나 어떤 내용이 업데이트되는지 우리 안 보잖아요. 그냥 알아서 컴퓨터가 움직이는 거고 뭐 업데이트 하라 그러면 닫잖아요. 실행하지 않고 겁이 나니까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동 업데이트라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기네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간혹 해요. 이 실수 때문에 컴퓨터가 멈춰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예. 이게 백신 회사하고 또 충돌이 나가지고요. 백신이 얘를 잡아먹어요. 파일을 삭제해버려요. 업데이트한 내용을. 근데 업데이트한 게 사라지면 다시 업데이트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컴퓨터가 멈추는 현상까지 발생하기도 했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업데이트를 안 했어요. 업데이트 하라 그랬는데 다음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업데이트 했는데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는 어떤 파일로 인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난 사용자들이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그 부팅이 안 되는 현상 발생한 업데이트가 제가 오늘 업데이트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만약 어제 업데이트 했으면 제 컴퓨터도 부팅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게 조치가 취해지고 나서 MS사가 다시 바뀐 업데이트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바뀐 업데이트로 교체가 되는 바람에 저는 이상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천만다행이죠. 윈도우즈 업데이트 부팅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 윈도우를 설치하거나 걔네들이 또 프로그램 줘요. 부팅을 할 때 이렇게 해서 부팅하면 된다라고 해결책은 안내해 주는데 초보자들은 어려워해요. 안내책을 알려줘도 어려워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소비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잘 아는 전문가들조차도 힘들어하니까는. 그런데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났는데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이상하거나 이럴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기가 여의치 않단 말이에요. 아까 여기 프로그램에 가서 어떤 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이거를 하지 말고 뭐를 하자? 복원을 하자. 윈도우즈 복원을 하자. 윈도우 복원 기능을 이용하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거든요. 타임머신 타고.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시스템 도구, 시스템 복원. 윈도우즈 복원을 하는 거예요. 네, 복원. 그럼 여기에 있는 복원 지점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복원 지점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복원 지점을 가지고 다음 버튼 눌러서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작년 거 이건 안 나와요. 이 작년 거까지 복원을 하려면 또 설정을 해줘야 돼. 복잡해져요. 최근 것만 나타나. 최근 것만. 9월달 거. 지금 9월달에 설치된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9월달 날짜로 놓고 다음 버튼 눌러서 복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복원한 거 이거 얘네들. 이 날짜 이후로 설정해 놓은 것들은 어떻게 된다? 다 제거돼요.
요거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날짜로부터 이후에 작업해 놓은 거는 사라져요. 프로그램 설치해 놓은 게, 업데이트 해 놓은 게. 그러면 9월 24일 날짜로 복원을 하게 되면 내가 어제 내 문서에다가 아리안글로 엑셀로 작업해 놓은 건 어떻게 하느냐, 내 데이터는 이거는 손상을 안 입어요. 얘는 손상을 안 입는데 문제는 프로그램은 다시 설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9월 24일 날 아리안글 깔고 나서 10월 1일 날 엑셀 파워포인트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9월 24일 날 문제가 발생해서 다음 눌러가지고 복원하면 11월 달에 입력한 데이터, 작업해 놓은 엑셀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있고 아리안글 데이터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10월 달에 설치한 엑셀 파워포인트는 안 나와요, 화면에. 다시 설치해야 돼요. 그때는 프로그램은 다시 설치해야 되고 데이터는 손상이 없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로고하고 X 누르면 이 책에 보면 윈도우 로고하고 X를 누르면 뭐가 표시가 된다 그랬죠? 장치 관리자. 근데 이건 윈도우 7에서는 안 되고요. 윈도우 10에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관리.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관리. 그러면 컴퓨터 관리 창이 뜰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장치 관리자가 있거든요. 이 장치 관리자에서 예를 들면 요게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럼 얘를 오른쪽 눌러서 제거하면 돼요. 어느 게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요걸 오른쪽 눌러서 제거하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133페이지에 따라하기 1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안전 모드로 부팅을 해야 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안전 모드로. 안전 모드가 뭐예요? 정상 모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안전 모드 보셨어요 혹시요? 스마트폰도요, 문제가 생기면 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화도 안 걸리고 문자도 안 가고 카톡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대신 기계 점검은 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다시 껐다가 다시 켜야만이 정상적으로 정상 모드로 나타나기도 해요. 안전 모드를 하려면 윈도우를 껐다가 다시 켜야 되고요. 켜질 때, 전원이 켜질 때 F8번 키를 누릅니다. F8번 키. 시스템 복원이라고 하는 건데, 시스템 복원, 윈도우 복원, 시스템 복원인데, 이런 거죠. 안전 모드로 부팅 후에 작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안전 모드는 전원이 켜질 때 F8번 키를 눌러서 설정한다. 전원이 켜질 때 F8번 키를 누르면 메뉴가 떠요. 윈도우 메뉴가. 안전 모드로 갈래, 무슨 모드로 갈래, 뭐로 갈래 이렇게 쭉 화면에 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가 뭐를 골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안전 모드라는 화면이 있으니까 안전 모드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장치 관리자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를 제거하거나, 또는 거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복원이 있고 다 있으니까는 그 시스템 복원을 하고 작업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간혹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컴퓨터가 켜졌는데 화면이 이제 이상해지고 막 작업이 이상하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 그때는 안전 모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정상적으로 잘 움직여요. 근데 안전 모드로 들어가지를 않는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고장난 겁니다. 기계 고장난 게 윈도우가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컴퓨터가 그 옛날에 팩스 모뎀, 전화를 보내고 문자 보내고 하는 그 팩스 모뎀을 퀘로를 꽂아놓고 사용을 했었는데, 메인보드를 새로 교체한 후에도
이상 없이 설치하고 썼었어요. 그런데 그 팩스 모뎀 때문에 컴퓨터가 문제가 발생한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팩스 모뎀이 꽂혀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켜면은 부팅이 한 어쩔 때는 10분, 5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10번 하면 3번 성공하고 나머지 7번은 부팅이 안 돼요. 멈춰요. 안전 모드로 들어가면 100%다 부팅이 돼요. 안전 모드를 하게 되면은요, 장치 관리자 중에 있는 프린터기라든지 또 안에 사운드 장치라든지 또 TV 수신 카드라든지 이런 장치들이 정지돼요. 그러니까 팩스 모뎀이 꽂혀 있어도 인식을 안 하고 들어가니까 다 부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부팅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고민을 해보는 거죠. 뭐가 문제가 됐을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드디스크 빼놓고, 하드디스크 지금 부팅하고자 하는 하드가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C드라이브.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빼야 돼요. 코드를 분리하면 되고, TV 수신 카드, 무슨 카드, 뭐 팩스 모뎀 카드 다 빼요. 정상적으로 기본적인 것만 작동을 시키면 작동이 될 테고, 그리고 끄고 또 다른 하드를 하나 다씩 연결해서 또 켜보고, 이상 없이 켜지는 거 확인하면 이상이 없는 거고, 또 다른 장치 또 꽂아서 또 켜보고 이렇게 하나씩 테스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됐었잖아요. 다 됐었으니까 생각을 안 했던 거지. 처음부터 안 됐었으면 빼고 테스트 해볼 텐데. 그러다가 그래, 예전에 배울 때, 저도 컴퓨터 배울 때 문제가 생기면 다 빼놓고 하나씩 꽂아가면서 테스트하자라는 걸 배웠으니까 그 방법을 한번 다시 해봤어요. 그랬더니 팩스 모뎀을 빼면 부팅이 촥 돼요. 꽂으면 부팅이 안 돼요. 그래서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이상을 고생했죠. 부팅이 안 된다고. 오죽하면 어쩌다가 부팅이 되잖아요. 안 꺼요. 껐다가 다시 켜는 순간 이제 죽는 거야. 안 켜지니까 윈도우가. 그러니까 그때는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안 끄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윈도우 업데이트하면 껐다 키지 않습니까? 껐다 키고 나면 이제 윈도우가 안 열리는 거야. 그러면 또 리셋을 여러 번 눌러서 어쩌다 한번 성공을 하죠. 그러니까 그 마음고생이 저만 고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막 칭형제를 내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야, 저기 쳐다보지도 말자. 저기 있는 저 인간 지금 승질나 있으니까 건드리지 말자. 이 분위기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 지금은 팩스 모뎀 빼놓고 쓰거든요. 잘 돼요. 너무 잘 돼요. 그 신기한 게 그거야. 처음부터 안 됐으면 이상이 없었는데 처음엔 잘 됐거든. 그럼 뭐가 문제냐 이거야. 뭐가 문제냐. 하여튼 이유는 모르겠어요. 웃기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업체에다 맡겼을 거 아닙니까? 업체에다 맡길 땐 다 빼고 가요 또. 제 거 손상될까봐 더 빼고 가요. 그럼 그 빼고 가서 거기서 했으니까 어때요? 잘 됐겠죠. 집에 오면 또 꽂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이 곡한다 그러지. 아니 저기 가면 되는데 친정에 가면 되는데 왜 이쪽에 오면 안 되냐 이거야. 그 이유는 이래서 안 된 게 아니라 갈 때는 빼고 갔으니까 돌아가는 거고 와서는 꽂아 놓으니까 에러가 나는 거고 그런 거였던 거죠. 가장 기본인 거를 무시하고 그동안 대학 고생을 했던 거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138페이지 보시면은 프로세스 초기화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138페이지 보면 프로세스 클린이라는 말이 나와요. 프로세스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업을 하라 그랬는데요. 솔직히 저도 이거 처음에 썼었어요. 근데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쓰니까 더 안 좋더라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광고를 올려놔요. 이 광고를 가지고 눌러보면 어떻게 돼요? 이 프로그램 때문에 문제가 생겨. 이 프로그램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초기화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기서 하면 되는데 이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보면 광고들이 쭉 붙어있지 않습니까? 얘는 광고 업체에서 자료를 보내고 뭐 하는 거 되게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어제는요 공공기관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지 않습니까? 보는데 이제 공지사항 같은 거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클릭을 해보면 창이 열리는데 공지사항은 그 기관에서 쓴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IT에 관한 컴퓨터에 관련된 어떤 정보가 있다라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럼 클릭하면 그 사이트로 넘어가죠. 그 사이트로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넘어가는데 어머 화면 하나 보려고 그러면요 화가 너무 나오는 거예요. 실제 기사거리는 요만큼 있고요. 나머지 다 광고예요. 휠도 안 움직이고요. 모르고 글자를 클릭하려고 클릭하는 순간 광고창이 막 쫙 열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게 공공기관에서 왜 그런 걸 링크를 걸었을까? 다 거기 회사 그 사이트 거야. 링크가 다 100%. 그게 잘 열리면 괜찮은데 분명히 불편해 하는데 왜 링크를 걸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불편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결론은 거기 아무리 좋은 기사거리가 떠도 안 본다. 그거 보려고 클릭하는 순간 컴퓨터가 불편해지니까 안 본다. 이런 얘기가 생기는 거죠. 여기 프로세스 클린이라고 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 이거 안 하셔도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이 그리드 딜리버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드 딜리버리라고 하는 거는 좋은 말로 표현하면요 재능 기부예요. 재능 기부. 본래 재능 기부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는 건 아니죠. 주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하고. 그러면 이 컴퓨터에 기능이 100이 있는데 지금 한 5나 10밖에는 안 쓸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8, 90이 남아 있으니까 이거를 재능 기부하자. 예를 들어서 우리 불의오토키 성금 모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내가 1억을 내고 이런 게 아니라 100원, 200원을 내면 그 돈이 모이면 큰 돈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어떤 커다란 프로젝트를 할 때 한 대 컴퓨터로 처리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처리해주고 보내는 거야. 중간중간 계산해서 보내주고 계산해서 보내주고. 그러면 내 컴퓨터를 가지고 재능 기부하는 차원이잖아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기능이 그리드 기능이에요, 본래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영화 다운로드 같은 거 해보셨어요? 영화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여기 책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파일놀이, 위디스크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이버는 안 해요. 네이버는 파일 우리 돈을 내고 다운로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드 기능은 안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예전에 그 소리바다에 접속을 하잖아요. 소리바다에 접속을 하면 그래서 제가 노래를 다운로드 받으면 그 노래가 내 컴퓨터에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때 그 소리바다에서만 받아오는 게 아니라 그 제가 원하는 노래가 다른 회원들이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걸 가져와 서로. 그래서 여기서 맞춰 퍼즐을 맞추듯이. 다 맞춰주면 노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영화를 내가 다운로드 받는데 뭐 100원을 내든 1000원을 내든 10,000원을 내든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화가 그 사이트 여기 말하는 뭐 파일놀이나 위디스크 같은 그 업체에 있는 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영화를 갖고 있는 사용자가 있잖아요. 회원들 컴퓨터에서 이 영화를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되면 역으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영화, 내가 다운로드 받은 영화를 누가? 다른 회원들이 요청을 할 때 내 것도 가져간다는 얘기죠. 가져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문제가 뭐냐? 내 컴퓨터가 시도 때도 없이 작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업체 요구에 의해서.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PC가 속도가 낮아지는 현상, PC 수명이 줄어드는 현상. 그래서 또 잘못하면 좀비 PC로 변한다거나, 좀비 PC 이런 거로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기능이었는데 거기에 이 딜리버리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걔를 동의하고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동의 안 하면 안 넘어가요. 얘는 필수 조건은 아니잖아. 옵션으로 가야 되는데 필수처럼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 소비자들이 사용자들이 다음 해서 동의를 눌러야 그 다음에 설치가 뭐 다운 영어를 받든지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143페이지에 뭐 service.msc를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144페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뭐 거기 인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확률이 높으므로 어쩌고 저쩌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삭제합니다. 어렵잖아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홈페이지 프로그램 자료실에 오시면은 여기 있는 24번 그리드 딜리버리 제거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24번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프로그램 자료실에 24번에 가시면 그리드 딜리버리라고 해서 이게 스위치, 그리드 스위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얘를 저장하세요. 예. 클릭하면 저장이 됩니다. 다운로드가 돼요. 그럼 내 컴퓨터 다운로드 폴더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아니면 얘를 오른쪽 눌러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셔도 되고요.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냥 닫아도 돼요.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으니까 얘를 닫아요. 필요하면 여기서 꺼내면 클릭하면 올라오니까 볼게요. 그냥 제거됐다고만 나오죠? 제거됐다고만 나오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안에는 없다. 악성 그리드 프로그램이 없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뭐 이런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거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는 순간,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하는 순간 설치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강제로 발견됐습니다. 제거하세요 라고 떠요. 얘가 차단해요. 제가 그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이걸 가지고 다 해결봤어요. 이 그리드 스위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종료만 안 하면 돼요. 그냥 닫기만 하면 돼요. 메모리에 얘는 항상 살아있는 애니까.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은요. 얘를 여기 보세요. 여기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폴더 있죠. 여기 시작이요. 여기다가 열어요. 이렇게 열고 나면 아까 요거 있었죠. 요거 있어요. 그리드 스위치 있었잖아요. 그렇죠. 얘를 일로 복사해 가지고 하나 붙여놔요. 자, 어디에 들어갔냐면 여기에 들어간 거. 여기에 시작 프로그램 폴더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컴퓨터를 껐다 키면 얘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댁에서 컴퓨터 키면 뭐 하십니까? 컴퓨터 키실 거 아니에요. 컴퓨터 켜서 뭐 하세요? 보통 엑셀 하세요? 아리안글 하세요? 인터넷 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 켜지고 나면 뭐 합니까? 그때 인터넷 실행하죠? 인터넷 톡 실행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이콘, 이 인터넷 아이콘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얘를 아까 그 시작 프로그램 폴더에다가 복사해서 주워놔요. 그럼 컴퓨터 전원이 켜지는 순간 자동으로 인터넷이 작동이 돼요. 그게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가면 뭐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 있잖아요. 그럼 얘가 전원이 켜지고 윈도우가 열리면 제일 먼저 이거부터 작동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원이 켜지자마자 얘가 작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아서 컴퓨터 안에서 작업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이제 제가 필요 없으니까 닫겠지만은 필요하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되는 거고, 여기 열려 있으니까.
그러면 내 컴퓨터에 이 그리드 악성 그리드 기능이 작동이 되는 순간 얘가 딱 감지를 해요. 그래서 삭제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삭제하면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난 청정 지역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거는 받는데 내가 갖고 있는 영화를 다른 사람이 퍼가지 못하게 막는 기술이죠. 이것도 결과적으로.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백신이 커버를 안 해요. 백신은 사용자의 허락 없이 깔려온 거를 잡아내는 거거든요. 백신은. 근데 이 그리드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동의했기 때문에 깔리는 거거든요. 그냥 안 깔려요. 동의한 거는 절대로 백신이 커버 안 합니다. 아, 주인이 허락한 걸 뭐하러 해? 주인이 들어오세요 그랬잖아. 그러면 경비가 뭐라 그럴 거냐고. 우리가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못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주인이 아, 우리 손님이니까 들어와도 돼요 라고 하면 경비 아저씨는 아, 들어가세요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손님이 나쁜 행동을 하면 사람 사랑하는 데서야 뭐 나쁜 행동을 하면 다 조치를 취하겠지만 컴퓨터라는 세상에서는 주인이 허락한 거는 나 몰라예요. 백신이. 그러니까 그게 위험한 거죠. 그런 것만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서비스 창에 가서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 그리드 딜리버리만 제거할 수 있는 그리드 스위치 이 프로그램만 실행해 놓으시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클릭 제거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거하면 어떤 거는 그냥 제거됐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고 실제 제거 창이 하나 뜰 때가 있어요. 그럼 뭐가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만 제거해도 돼요. 프로그램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작동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이 컴퓨터를 제3자가 사용 못하게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제가 사용하는 외장 하드가 있고 제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가 있는데 이 USB 메모리에는 저의 정보나 데이터가 들어있잖아. 이거를 분실을 하게 되면 낭패죠. 기계값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정보가 더 중요하잖아요. 거기에는 제 정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신 내역이라든지 연락처 같은 걸 제가 거기다 넣어놓거든요. 근데 그걸 제3자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 USB 메모리는 암호화를 걸어놨어요. 암호를 걸어서 볼게요. 여기도 암호를 걸 수 있어요. 여기도 암호를 걸 수가 있어요. 비트라커 켜기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는 비트라커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물통이 걸려 있습니다. 자, 비트라커 관리가. 그럼 제가 비트라커 암호를 풀어 놓으면은 지금 이제 암호 걸려 있으니까는 자, 꺼내기. 그럼 이제 USB 메모리 분리한 거죠? 꺼내기 누르면 예, 안전 제거 됐어요. 자, 다시 꽂아 볼게요. 자, 암호 집어넣으라 그러죠? 안 열려요. 그냥은 절대로 안 열려요. 그럼 제가 이거를 패스워드를 걸어서 풀어야만 접속이 되든 말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외장 하드나 USB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면 돼요.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노트북을 제3자가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용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내 정보가 깨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이 컴퓨터를 제 전용이라고 하면 남들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공용이니까 이 컴퓨터 안에는 개인정보를 넣어놓지 않지만 이게 제 전용이라면 마음대로 이것저것 넣어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를 누군가가 열어보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그때 제일 좋은 게 뭐죠? 암호 거는 거죠. 암호. 근데 암호 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첫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정. 여기는 중부 303이라고 하는 계정이 중부 강사 이렇게 계정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 계정에다가 암호를 만들면 돼요. 여기다가 암호를 설정하면 이 암호 못 맞추면 이제 윈도우 못 여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직장에서는 암호를 걸죠. 그쵸? 암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본인도 못 열어요. 방법이 없어요.
윈도우 7이 그게 단점이더라고요. 암호를 걸어놨어. 막 굉장히 길게. 그래서 매일 쓰다 보니까는 암호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여행을 갔다 왔네. 한동안 컴퓨터를 안 사용했어. 다시 키고 들어가니까 암호가 뭐였지? 모르겠는 거야. 물어볼 데가 없어요. 금융권은 내가 신분증 가지고 보여주면 암호를 바꾸면 되는데 컴퓨터는 신분증을 보여줄 데가 없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엔 본인이 못 쓰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윈도우 10서부터는 뭐가 바뀌었냐면은 암호를 걸 때 처음에 컴퓨터를 이제 윈도우를 설치하고 나면 저렇게 계정에다 암호를 거는데 그냥 계정을 쓸 거냐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사 계정을 쓸 거냐, 윈도우 계정을 쓸 거냐, 마이크로소프트사 계정을 쓸 거냐. 아이디를 이 아까 계정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요 계정 이름이 중부인데 요걸 쓸 거냐 아니면 MS사 회원 가입한 전자우편 계정 있잖아요. 얘를 쓸 거냐. 근데 그러면 내가 MS사에 회원 가입을 하고 회원 가입한 아이디 전자우편 계정하고 패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접속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접속을 못하면 못 열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컴퓨터에 가서 마이크로소프트 접속을 해서 내 비밀번호 변경 요청하면 되잖아요. 내 신분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상으로는 패스워드 바꿔가지고 파킹거로 로그인하면 노트북 열리는 거예요. 데스크탑 열리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정책이. 가장 더 좋은 방법은 아예 기계 자체를 못 여는 거. 기계가 작동이 안 되게끔 하자 이거지. 그게 바로 메인보드에다 암호를 거는 거예요. 이 메인보드에다가. 메인보드 자체가 암호를 걸어요. 그럼 이제 전원을 켜면 윈도우로 넘어가는 거 아니라 컴퓨터 자체에서 패스워드를 물어봐요. 그래서 패스워드를 못 맞추면 기계가 작동을 안 해, 아예. 그 얘는 이제 문제는 뭐야? 패스워드를 까먹으면 어떻게 돼? 그 암호를 까먹으면 기계 자체를 작동을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초기화하는 방법이, 그래서 여기 초기화하는 방법이 써 있는 겁니다. 박스를 열어서 케이스를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전원 케이블을 분리하래요. 그치, 전원 케이블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건데 거기에 건전지 들어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우리 방송님 거 건전지 제가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 건전지를 빼세요. 그거는 뭐 송곳 같은 거 이렇게 톡 치면 빠지니까는. 예. 그런데 이 건전지를 분리하고 나서 분리할 때 방법이 있더라고요. 메인보드에 보면은 건전지 주변에 핀이 3개가 올라와 있어요. 핀이 3개. 그림으로 잠깐 그리면 메인보드에 건전지가 들어있고 건전지 옆에 핀이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나와 있는데 이때 보통 이쪽 2개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렇게 2개가 묶여 있어요. 이렇게 묶여 있는 거를 이쪽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요거를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옮겨주면은 요쪽에 이렇게 꽂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전원을 켜요. 전원을 켜면 삑삑삑삑 거리거든요. 그럼 또 전원을 끄세요. 그리고 다시 얘를 다시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원래대로 이렇게 옮기면 요 빨간 자리 원래 자리로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컴퓨터를 켜잖아요.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다 사라져요. 패스워드가 지워진다고. 대신에 날짜도 지워져요. 이 건전지가 전자시계처럼 우리 손목시계 이거 있는 이 안에도 건전지 들어있잖아요. 이런데도 이 안에 있는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건전지가 5년 가거든요. 저게. 근데 요거를 뺐다가 컴퓨터를 켜면 여기 연결된 정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얘기 안 하고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건전지를 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자료를 저장해주는 날짜와 시간과 패스워드를 저장해주는 저장 공간에 전력이 송신이 안 되니까 정보가 어떻게 됐어요? 지워졌겠죠. 그 다시 건전지를 다시 끼고 전원을 켜면
패스워드 걸린 것도 지워지고 한다 이거지. 대신에 날짜 시간도 지워지니까 날짜 시간을 다시 정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지금 149페이지 보시면은 9번에 클리어 시모스라고 하는 점퍼가 있대요. 아까 제가 말씀 이거예요. 이거 클리어 시모스라고 하는 거. 예, 얘를 뺐다 껴주거나 해주면 해결이 되기도 하고. 잠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다나와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우리 컴퓨터를 많이 이제 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메인보드를 한번 볼게요. 메인보드. 자, 이 메인보드 한번 그림을 볼게요. 어느 그림을 볼까? 이 그림 한번 볼까? 건전지 보이세요 여기요? 요 건전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건전지 부분이 확대된 게 있나 한번 좀 찾아볼게요. 그러네. 여기 있네. 여기. 이 건전지 주변에 여기 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핀이. 확대를 해볼까요? 여기가 이렇게 핀이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핀이. 이게 설명서를 보면 나오겠지만, 그럼 이 핀이 이렇게 세 가닥에 올라와 있는데 이쪽 두 가닥에 핀이 꽂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를 쏙 빼가지고 여기다 반대편 두 개 더 꽂으면 그 전원을 켜잖아요. 그럼 삑삑삑 그래요. 에러가 나. 그럼 다시 파워를 끄고 다시 원래 위치로 꽂아놓고 다시 켜면 이제 내용이 지워진다는 거지.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패스워드를 거는 거예요? 메인보드에다가? 기계 자체에다 패스워드를 거는 이유가 뭐예요? 내 기계를 아예 손도 대지 마라 하는 얘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게는 보통 잘 안 하더라고. 그냥 윈도우에다 패스워드를 걸지. 윈도우에다가. 예.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그거 어떻게 바꿔요? 처음에 기계에다 패스워드 걸 때는 시모스 들어가야죠. 우리 그 F2번 키나 딜리트 키를 누르면 삼성은 F2번이고요. 대부분 다 딜리트 키 누르거든요. 그러면 기계적인 점검하는 거 처음에 창이 뜨잖아요. 거기에 세큐리티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얘를 껐다 지금 켜야 되니까 제가 못하는 거고요. 이따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껐다 한번 켜볼게요. 그때 거기 설정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관리자 비밀번호를 걸 거냐, 기계 자체에다 걸 거냐, 뭐 두 가지 묻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다 걸면 되지 뭐. 다 걸면 되지. 그러면 그 시모스 패스워드를 알면은 제3자가 알면 제3자도 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모스를 들어가는 자체를 암호를 또 걸어요. 시모스를 못 건들게. 패스워드 두 가지로 만들어야 돼. 두 가지. 패스워드를 여러 가지 만드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못 외우는 거야. 내가. 저는 네이버, 다음, 구글 다 달라요. 패스워드가. 근데 원칙을 만들어 놓고 제가 외우거든요. 제 책상에다 써놓고 패스워드가 1, 2, 3다라고 쓰지 않고 제가 아는 기호를 거기다 기록을 해요. 어떤 원칙을 딱 기록을 해요. 그럼 패스워드가 변경이 되고 나면 그 원칙을 또 바꿔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옛날 원칙, 쟤는 또 요즘 원칙. 그럼 또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한번 교체하면 모든 사이트에 가면서 패스워드 다 교체하죠. 한꺼번에. 근데 어차피 제가 사용하는 패스워드는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대로 만드니까 안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며칠간 안 쓰면 어떤 거는 뭐 몇 달 동안 안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방법 없어요. 100% 머릿속에서 싹 지워져요. 아이디도 달라. 어쩔 때는 막 이게 이 아이디인가 저 아이디인가. 그 몇 번 틀리면 공공기관은 또 그래요. 24시간 후에 로그인 하십시오. 그날 로그인 안 돼요. 패스워드 5번 틀렸는데 어떤 거는 오늘 로그인이 안 된대요. 급한데 그럼 전화 걸어야 돼요. 아무개인데 신분 밝히고 나서 내 거 로그인 정지되어 있는데 좀 풀어달라고. 그럼 또 전화를 걸어서 풀어야 되고. 근데 그 사람 퇴근한 이후라면 저녁에는 또 로그인을 못 하는 거예요. 정지당해가지고. 공공기관 그렇게 해놓은 것도 있어요.
불편해 죽겠다니까. 아무 데나 시켰습니다. 아니 그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에다가 이렇게 노트 앞에다 하는 게 아니라 노트가 있으면 이 뒤쪽부터 시작해갖고 두 페이지 정도 지나가가지고 쭉 정리하시죠. 다음 뭐 아이는 뭐 예. 누구는 뭐 하고 그다음에 누구는 뭐 한 몇 페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호상으로는 모르죠. 그 노트 내가 나만 아니까 여러 노트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몰라요.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어떤 분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수첩에다가 적어놓은 거야. 국민카드는 비밀번호가 뭐 농협카드는 뭐 했는데 그 핸드백지에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갔는데 그 봉사활동에 온 누군가가 봉사활동에 오니까 사람들이 짐 정리를 제대로 안 하고 어느 방에다 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하러 온 누군가가 일부러 접근했겠지 그렇게. 그 핸드백을 이제 가져간 거야. 그게 보통 뭐 짐이 없으면 없다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가져갔겠지라고 생각했겠지. 믿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알은 거죠. 1시간 후에 내 핸드백이 없어졌다라는 거. 근데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는 신용카드에서 비밀번호 수첩에 다 적어놨잖아요. 현금 인출 다 했지. 서비스 다 인출했지. 몇 천만 원을. 근데 이렇게 적어놓고 다니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다가 그 이제 분실이 되거나 그러면 재산 다 털려. 그거는 집에다가 집에다가 아니 이제 비밀번호가 뭐 여기저기 가지고 그냥 걸린 데가 많아. 비밀번호 죽었어요. 그리고 적을 때 예.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가 내가 1, 2, 3, 4잖아요. 네. 그럼 1, 2, 3, 4로 적지 말고 1을 더하는 거야. 어. 2, 3, 4, 5를 적어버려. 그게 자기만의 그게 이제 그 팁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1을 더했구나. 음. 1을 빼구나. 그럼 만약에 1, 2, 3, 4인데 그게 1, 2, 3, 4가 아니라 A, B, C, D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패스워드가 1, 2, 3, 4인데 1, 2, 3, 4로 하면 안 되니까 2, 3, 4, 5로 해서 2를 더한다든지 2를 더한다든지 해서 그냥 나는 1, 2, 3, 4로 적어놨지만 실제로는 그게 3, 4, 5, 6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이게 1, 2, 3, 4인지 2, 3, 4인지 그게 또 헷갈릴 때가 있겠지. 찾아가지고 사실대로 이건 적어놔가지고. 이제 통장에다가 이제 통장이 많잖아요. 막. 네. 통장에 비밀번호 적어놔야 되거든요. 헷갈리니까. 그럼 통장의 비밀번호 4개잖아요. 네 자리지. 4개면은 보통은 뭐 적는데 똑같이 적어놓으면 안 되지. 핸드폰 번호 뒷자리, 집 전화번호 뒷자리. 일을 더하던가 해놓으면 나이 봐도 모르잖아요. 그거 이게 안 맞으면 끝이지 여기서는. 그리고 비밀번호 3번 틀리면 카드나 이런 거는 안으로 기계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질 당하니까 본인이 찾아가면 되는 거고. 아니 이거 비밀번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비밀번호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152페이지. 윈도우 10을 쓰시는 분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쓸 거냐, 엣지라는 걸 쓸 거냐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엣지라는 게 새로 나온 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 훨씬 빨리 움직여요. 엣지라는 브라우저가. 크롬이라는 브라우저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움직여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 그런데 MS사가 엣지라는 걸 새로 개발하면서 엣지로 승부를 걸었어요. 근데 엣지는 또 어떤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액티브엑스라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작동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쩔 땐 편한데 액티브엑스 기술이 적용된 사이트에 들어가면 먹통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때는 또 얘를 쓰면 안 되고. 과거에는 엣지를 쓸 거냐 인터넷 익스플로러 정해놓고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있으니까 마음대로 이거 갖다가 저거 갖다가 쓰면 되고, 여기는 지금 뭐 기본 브라우저를 뭐로 변경하기라고 써 있는데 걱정 없이 쓰셔도 되고요. 초기에는 이걸 정해놓고 썼다 그러는데 아닌 것 같고, 액티브엑스라고 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불편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냉장고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럼 거기다 김치 그릇을 뭐 통을 담든 뭐를 하면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김치 냉장고가 나온 거야. 그 집에 일반 냉장고 하나, 김치 냉장고 하나.
거기다가 또 와인 냉장고라는 게 나왔어요. 그 와인은 또 와인 냉장고에다 박아놔. 화장품도 화장품 냉장고가 또 나왔어. 저희 집은요, 냉장고 열어보면 위에는 화장품, 밑에는 김치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김치 냉장고가 필요하대. 그 김치 냉장고는 샀어요. 근데 화장품 냉장고나 와인 냉장고는 안 샀어요. 와인을 마실 일도 별로 없지만 화장품은 또 여자분들이 집에 있으니까 여자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냉장고에 넣고 써요. 근데 들락날락 문을 열고 닫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안 좋겠죠. 근데 그걸 따로 사야 되나? 화장을 많이 하는 사람 같으면 필요하겠죠. 화장품 냉장고가. 그런 게 기능이 있는 것처럼. 화장품을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전안 듣는데 오래 쓰셔. 몰라요. 그게 있대요. 저도 제가 쓰고 있는 로션은 10년 됐어요. 10년.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에이 어쩔 때는 써보고 어쩔 때는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냉장고에 안 넣었는데도 향은 그대로인 것 같아. 이 얼굴에 뭐 바르면 뭐 효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냉장고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편리성은 좋아지는데 그로 인해서 부작용도 있어요. 공간을 차지한다.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 액티브엑스가 좋은 건 있는데 이놈의 액티브엑스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11번가에서 물건을 살라 그러면 그러면 액티브엑스인가 뭔가 이거 적용을 해야 되고 여기서 신분 확인, 우리나라 신분 확인 또 특이하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핸드폰 만약에 내가 뭘 한다 그러면 유심칩을 그냥 슈퍼에서 사가지고 쓴다 했잖아요. 유심칩을 내가 누군지 상관없는 거야. 그냥 요금만 내면 되잖아요. 요금만. 그러니까는 만약에 10,000원짜리 유심칩을 사서 꽂아서 통화를 하면 그냥 10,000원어치만 통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심칩을 살라 그러면 네 신분이 뭐냐, 신분증 내놔라, 그걸 복사해서 보내야 되고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얘기죠. 액티브엑스 때문에 어떤 금융 거래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살라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어떤 신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그게 해결이 됐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거래하는 한국 사람한테 거래하는 사람한테 물건을 주문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돈을 보내는 거예요. 송금을 해. 송금을 하면 그 송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물건을 이제 사가지고 외국으로 배송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물건을 살 방법이 없는 거야.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물건을 사는데 와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온라인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11번가 G마켓, 옥션 난리가 난 거예요. 판매를 못하는 거야, 외국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치를 취해달라 그래서 나름 처리가 돼가지고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거죠, 온라인에. 이게 분명히 좋은 거는 좋은 건데 그로 인해서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157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 기본 검색 엔진 바꾸기라는 말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초기화하기라든지 요것도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할 때 어떻게 해요? 자, 한번 보여드리죠. 자, 인터넷 처음 실행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비어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검색합니까? 먼저 네이버를 찾죠? 여기다 이렇게 써요. 네이버 찾아요. 네이버가 나왔네? 그럼 네이버를 클릭을 해. 그 네이버가 열리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죠? 이렇게 안 하세요? 대답이 없으셔서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네이버로 가고 싶으면 네이버로 가고, 구글로 가고 싶으면 구글로 가고. 여기 네이버 있네.
네이버 있네. 그럼 여기다가 홍길동을 쓰고 제가 네이버를 누르면 네이버로 열리는 거고 자동으로 네이버로 열렸잖아요. 이건 빼고. 자, 홍길동이라고 쓰고 구글을 누르면 구글에서 열리는 거고 다음은 없네. 그럼 다음을 여기다 하나 추가하면 되겠네. 추가 눌러가지고 여기에다가 다음 있네. 요거 추가하고 아까 구글은 설치됐고 네이버도 아까 네이버 설치했죠? 네이버를 기본으로 해볼까? 기본? 네이버를 기본으로 하면 자 보세요. 이정민 훈장이라고 쓰고 네이버 있네. 여기 네이버. 그럼 클릭하면 네이버로 자동으로 검색이 됐잖아. 자 구글로 검색해 볼까요? 구글이네. 구글. 그럼 구글을 클릭하면 뭐가 되죠? 구글에서 검색됐잖아요. 네이버를 찾아가지고 네이버에 가서 묻는 게 아니라 이 검색창이 주소창이고 검색창이에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8까지는 주소창 따로 오른쪽에 검색창 따로따로 있었어요. 따로따로 있었어요. 근데 9부터는 지금 11 쓰잖아요. 우리가 보통 9나 11 쓰는데 얘는 이 주소창이 검색창이에요. 여기서 검색하면 바로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굳이 묻지 말고 검색 엔진을 여기다 연결만 해주면 돼요. 그럼 내가 궁금하면 네이버, 그럼 네이버가 열리는 거고 여기다가 만약에 다음이 필요하면 다음을 물어보면 다음이 열리는 거고 이렇게 다음으로 열리는 거예요. 요거 설정하는 방법이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좀 세밀하게 설명드리고 얘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얘를 우리말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자, 제 홈페이지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우리말로 되어 있는 제 홈페이지를 뭐로 바꾸고 싶다? 영문 홈페이지로 바꾸고 싶어요. 이거 영어로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도 다음 시간에 좀 해보고 할 게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검색 엔진 바꾸기, 그 다음에 번역하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댁에서 좀 많이 해보셔야 제가 더 많은 거를 설명드리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조금은 우리가 2시간 수업하잖아요. 한 번에 2시간밖에 수업을 못 하잖아요. 새벽반 특성상. 그래서 약간은 좀 불편한 건 있어요. 한 3시간 하면 좋은데 3시간 사실은 이 책은 3시간 분량으로 만들어진 책인데 2시간씩 설명하려니까는 제가 다 해드리자니 벅차고 안 해드리자니 서운하고 막 뭐 고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좀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